이보다 더 충격적이고 극적인 산악 사고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죠. 젊은 생명이 설악의 눈 속에 멈춰섰던 그날의 이야기는 지금도 한국 산악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고 기록이 아니죠. 그날의 기억은 끝내 살아남은 한 사람의 증언 속에서 마치 얼어붙은 시간처럼 또렷하게 되살아납니다. 눈보라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날의 비극이 시작되었는지, 잠시 후 생존자의 기억을 따라 그날의 설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 장소를 알아야 하죠. 설악의 가장 깊은 골짜기, 겨울이면 거대한 얼음 성벽으로 변하는 폭포, 바로 토왕성 폭포. 산 사람들이 토왕폭이라 부르는 그곳입니다. 이제 설악이 오래도록 숨겨두었던 토왕폭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높이 약 320m, 세단으로 떨어지는 이 폭포는 여름에는 장대한 물줄이지만 겨울이 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죠. 이는 마치 북극의 여왕의 치마포처럼 거대한 얼음 폭포가 하늘을 향해 솟아있죠. 등반가들에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매혹적인 도전이지만 동시에 가장 두려운 장소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폭포에는 아름다운 만큼이나 차가운 비극의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되죠. 신이 빚어낸 설악의 거대한 절벽, 설악산의 뼈대는 수억 년 전 뜨거운 마그마에서 시작됩니다. 마그마가 식어 단단한 화강암이 되었고 그 화강암이 세월 속에서 갈라지며 지금의 거대한 절벽들이 만들어졌죠. 토왕성 폭포 역시 그 단층 절벽 위에서 탄생했습니다. 산 사람들에게 이곳은 반드시 오르고 싶은 꿈의 벽이었지만 동시에 감히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자연의 영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설악의 겨울이 얼마나 잔혹한지 처음 세상이 알게 된 사건이 1969년에 일어나죠. 우주 로켓이 달에 착륙하던 그해 설악은 산악사의 길이 남을 잔혹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설악산 죽음의 계곡, 십동지 조난 사건이죠. 당시 한국 산악계의 정예들이 히말라야 원정을 준비하며 설악산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소는 건폭골, 지금은 죽음의 계곡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죠. 그날 밤 갑작스러운 폭설과 거대한 눈사태가 계곡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눈사태는 그들의 텐트를 그대로 삼켜버렸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10명의 젊은 산악인들은 눈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인 죽음의 계곡편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 큰 꿈을 품은 또 다른 세대가 설악의 겨울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1980년대의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기였습니다.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고 나라 전체가 세계로 나아가려는 분위기였죠.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사회 전체가 거대한 에너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산악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젊은 산악인들에게 궁극의 목표는 하나였죠. 바로 에베레스트였습니다. 히말라야 원정을 꿈꾸던 수많은 산악인들이 혹독한 훈련을 위해 찾았던 곳이 바로 설악산이었죠. 그 가운데에서도 토왕성 폭포는 특별했습니다. 겨울이면 완전히 얼어붙는 거대한 빙벽, 히말라야의 빙벽을 연습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많은 젊은 산악인들이 토왕골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또 하나의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85년 2월 21일 새벽입니다. 설악산 토왕골 계곡, 토왕폭 입구에서 야영 중이던 등반대에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마산 무학산악회 소속 이태식, 김상덕, 장영배 씨, 세 사람이 눈 속에 묻혀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박래경 씨는 기적적으로 살아 구조되었지요. 이제 그날 밤 설악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부산 솔매산악회의 토왕폭 등반대는 2월 18일 밤 부산을 출발했습니다. 강대석 대장과 김용명 대원, 그리고 표상길 대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릉에 도착했을 때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설악산의 얼음 폭포가 녹아버린 것은 아닐까,
마음을 졸이게 만드는 날씨였지요. 하지만 설악동에 들어서자 비는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오전 11시쯤 토항골로 들어갔습니다. 계곡을 따라 올라갈수록 눈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토항폭은 짙은 안개에 가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등반대는 베이스 캠프 자리를 잡았습니다. 토항폭 바로 아래가 아니라 두 계곡이 만나는 평평한 삼각지대를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토항골이 급하게 꺾이며 협곡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죠. 다음 날 새벽, 설악산은 거대한 바람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강풍이 계곡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7도. 강대석 대장은 출발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이 되어서야 등반대는 하단 빙벽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불어온 바람이 계곡의 눈을 한쪽으로 쓸어 모아놓은 듯 했습니다. 빙벽 아래까지 가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전 11시 30분, 김용명 대원과 표상길 대원이 하단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음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등반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었죠. 그때 낯선 두 산악인이 나타났습니다. 서울 청보루 산악회 회원들이었다고 합니다. 마산 무학산악회의 등반을 격려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무학산악회의 박래경 씨가 과거 청보루에서 활동했던 인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머물다 내려가며 그들은 말했습니다. 무학팀을 만나면 다녀갔다고 전해주십시오. 저녁이 되어 등반대는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온도계는 이미 영하 13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다음 날 설악산에 더 강한 바람과 혹한이 찾아온다는 예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밤 11시쯤 떡국을 끓여 먹고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텐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고 합니다. 강대석 대장이 고개를 내밀어 인사를 했습니다. 늦은 밤 도착한 그들은 바로 마산 무학산악회의 토항폭 등반대였습니다. 강대석 대장은 낮에 만났던 청보루 회원들의 안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감돌던 그 깊은 계곡. 밤 11시 30분쯤 강대석 대장이 잠시 밖에 나왔을 때까지도 무학팀은 아직 텐트를 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지나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텐트도 치지 않은 채 어디론가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헛것을 본 것일까요? 솔매팀은 무학팀이 등반을 포기하고 하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로 곁에서 눈 속에 서서히 묻히고 있었습니다. 2월 21일 새벽 1시 30분 설악산의 바람이 텐트를 찢어버릴 듯 몰아쳤습니다. 텐트 한쪽이 눈에 눌려 내려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일어나 눈을 밀어냈습니다. 혹시 텐트가 묻힐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었죠. 그렇게 밤을 버티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침 7시, 기온은 영하 17도였습니다. 강대석 대장은 철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살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분명 사람의 외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곡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눈이 깊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번에는 바로 뒤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상길아,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그때 눈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 잘든 아저씨, 여기입니다. 땅 밑이요. 그들이 서 있던 바로 발밑이었습니다. 눈을 파보니 지름 15cm 남짓한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세 사람은 피켈과 코펠로 눈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이미 50cm 이상 쌓여 있었습니다. 손을 넣어 보았지만 사람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강대석 대장은 구조 신고를 위해 설악동으로 내려갔습니다. 남은 두 사람은 계속 눈을 파냈습니다. 마침내 텐트가 드러났죠. 피켈로 텐트를 찢었습니다. 침낭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박래경 씨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 있던 3개의 침낭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태식, 김상덕, 장영배, 3사람은 이미 질식해 숨진 뒤였습니다. 박래경 씨는 텐트가 무너지던 순간 침낭을 이빨로 물어뜯고 손으로 눈을 파냈습니다. 그리고 겨우 손가락 2개가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그 작은 구멍을 통해 밤새 외쳤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 외침이 10m 떨어진 솔매팀에게 닿았고 그것이 그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철학의 겨울은 때때로 눈이 아니라 바람이 사람을 묻어버리곤 하죠. 눈보라는 흔적을 지워버리고 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깊은 고요 속으로 돌아갑니다. 어렴풋이 들었던 그 사고의 이야기를 뒤로 한 채 아무것도 모른 채 그곳 토왕폭을 올랐던 기억과 함께 이 영상을 만들며 끝내 돌아오지 못한 3사람을 조용히 추모해봅니다. 어쩌면 그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설악의 바람을 맞고 있었을 그들을 떠올리면서 말이죠.